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석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비키니 국가대표 선수이자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담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수상 경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제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2급 이거라는 것은 스포츠랑 어떠한 뭐 이제 생활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를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정운동 전문가 그리고 스포츠 역량 코치는 이제 외국 미국에서 하는 그런 국가 공인 4단이긴 하지만 공인 자격증을 또 이제 제가 땄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이어트 코치 자격증 그리고 리브피어 수석 코치 교육을 수료해가지고 1기로 이제 수료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리고 체력이 너무나도 약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저는 다이어트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몸무게가 지금하고 12kg나 차이가 날 정도로 말랐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한 3kg에서 5kg 정도 더 뺀 상태로 대회를 나간 거였는데 옛날 몸은 저 되게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초딩 몸이라고 할 정도로 말랐었고 계단 3층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체력이 약했었고 근데 지금은 7년째 이거는 제 작년 사진인데 전하고 후하고 지금 6년에서 7년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이제 몸을 건강하게 그러니까 모양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모양만 예쁘게. 근데 제가 리즈백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운동을 하면은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하고 건강한 건 당연한 것인데 제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너무 5년 동안 계속 심하게 했었어가지고 호르몬에 이제 문제가 왔죠. 네, 원래부터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와서 다이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먹었는데 안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현상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하루에 5시간씩 운동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500칼로리 정도, 500칼로리 정도라면은 밥 한 공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살이 안 빠졌다는 것은 이게 대사 과정에서 굉장한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즈백을 시작하게 된 것은 대회를 한 2년 동안 안 나가게 됐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도 못 자고 하니까 몸이 더 붓기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이게 운동도 안 되고 관절만 아프고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어머니한테 그 타사 제품을 해독을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엔사 제품을. 근데 어머니가 그거는 너무 좀 힘들고 울렁울렁 하셔가지고 한 2주 정도 하시고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친구한테 줬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먹고 트러블이 너무 심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해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좀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몇 달 후에 어쩌다가 또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 리브피어를 만나게 됐는데 이거는 좀 성분 자체가 조금 다르기도 했어요. 제가 이 시기 때 리브피어를 만난 게 재작년 12월인데 그 시기 때 한창 제가 비만학, 영양학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성분이 너무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 회원님 그리고 저랑 어머니랑 셋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머니가 실패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설사가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요. 두통도 너무 심하게 오시고. 근데 처음에부터 너무 그 완벽한 매뉴얼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1주차, 2주차 저희가 지금 5주차까지 있잖아요. 5주차까지 있는 거를 약간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해서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1주차를 좀 한 2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야식까지 먹던 사람이 갑자기 줄이게 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이거 저희 제품을 먹기만 해도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꼴 보기 싫다 하고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1주차 제거식을 할 때 제가 2주 정도를 유지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다음부터는 조금 괜찮네 해가지고 그다음에 2주차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2주차도 조금 길게 가져갔습니다. 일반식을 조금 하면서 저희 제품을 먹고, 그래서 한 4주에서 6주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4kg가 빠졌어요. 근데 완벽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보식 전 단계, 그 완전 제거식을 할 때, 장기 휴식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걸 못하겠다, 난 4kg만 빼도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긴 했는데 거기서 다시 찌진 않았어요. 영양제랑 그런 것들은 다시 계속 먹고 있었고, 그리고 일반식을 조금씩은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리스백이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주차별로 그리고 사람마다 적용을 달리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단톡에 있으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물어봤을 때 저희는 그거에 대한 메뉴를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뉴얼은 다 있어요. 있는데 제 회원님 중에 3교대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분인데 밤에 야간 근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주무시다가 또 야간 근무를 가고, 그다음에 하루 내내 쉬다가 아침 근무를 가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맞게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백을 시작했을 때 제일 불안했던 게, 저희 어머니가 두통이 처음 왔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음양탕이라고 저희 말씀드리죠.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먹는 그런 클렌저랑 썰퍼, 이거 조합을 완전 옅게 타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호전 반응이 굉장히 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음양탕을 일주일 동안 먹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쉐이크에다가 한 스포이드, 그다음에 썰퍼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섞어가지고 드렸더니 그다음부터는 조금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러니까 리스백을 하면서 사람마다 호전 반응이 나오는 게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 하시던 분들이면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부작용 아닙니까? 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피부 발진 올라오고 막 이제 미치겠는데 막 속도 안 좋고 위도 쓰리고 설사도 엄청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그 성분을 다 보게 되면은 썰퍼랑 클렌저 자체가 장에 있는 숙변이랑 그런 걸 다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빠르면 4일에서 아니면 늦게는 일주일 동안 되게 장에 있는 숙병들이 많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친구의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화장실을 20번은 갔대요. 근데 그게 완전 그 물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까만 변이라고 하죠. 그게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호전 반응이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변을 잘 보니까 이게 배가 조금 들어가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배가 처음에 확 줄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두통이 제일 먼저 올 거예요. 그리고 당뇨, 혈압 이런 분들, 그래서 뒷목이랑 그 머리까지 뻣뻣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일단 음양탕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다른 거에 타서 드셔도 되고, 저는 비타민이나 그런 거에도 이제 다 타먹거든요. 그러니까 음양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클렌저를 많이 먹습니다. 클렌저를 많이 먹고, 제가 운동을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관절이 조금 많이 아파요. 남들보다. 그래서 썰퍼를 먹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썰퍼랑 클렌저는 모든 이제 뭐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저희가 먹는 쉐이크 이런 거에 이게 결합을 해가지고 먹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안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들이 올라온다, 이게 표면으로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조금만 견디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약간 건강한 몸이 되겠죠. 처음에 제품을 먹었을 때 속이 너무 울렁울렁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건 뭐냐면 몸이 산성화돼 있는 체질이라 가지고 이게 알칼리로 변하다 보니까 몸에서 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울렁울렁 한다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제품을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맞춰가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지금은 저희는 이제 4주차를 들어갈 건데 생활 속 다이어트와 운동입니다. 1주차 어느 정도 제거식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에는 그 다음에 절식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에는 보식을 하는 보식 전에 아예 장을 비워내는 그런 걸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삼시세끼 쉐이크를 드시면서 유지를 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몸이 건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보식이 들어가는데 일단 안 먹다가 먹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그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요. 쉐이크랑 건강한 거를 먹다가 일반식,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보식할 때는 죽을 아주 조금 먹으라고 하잖아요. 짠 거, 매운 거 말고 진짜 장에 무리가 안 가는 걸로 드시라고는 하는데 그게 어쨌든 일반식이기 때문에 맛있는 게 들어가는 순간 이제 몸에서는 이제 호르몬이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맛있는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보식하셨을 때 좀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빨리 에너지를 소비를 시켜주고 몸을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제가 화요일 날 줌 PT를 할 때 이제 운동을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 드리긴 하는데 이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평소에 움직이지 않으셨던 분들은 앉았다 일어났다만 해도 그러니까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도 손을 짚어서 일어나시는데 제가 스쿼트를 한답시고 계속 골반 접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뭐 15개씩 5세트 막 이렇게 하니까 따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근력 그런 체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저희가 제품을 많이 먹어가지고 잘 먹어서 약간 클린하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몸이 축 처지고 그 다음에 라인이 무너지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몸은 건강해졌지만 근육에 힘이 없다면은 그건 건강한 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육 성장에 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다 지방으로 아니면 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런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장건강이라는 그 타이틀을 해서 리즈백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근손실이 조금은 일어날 겁니다. 3, 4주 동안 만약에 운동을 안 하면 그때부터 근손실이 일어나요. 단백질을 먹든 안 먹든 간에. 그래서 생활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걷기 이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힘든 자기가 평소에 받아들였던 그 강도보다 조금 더 과한 강도를 몸에 이제 집어넣어야지만 그 근육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어린애들은 조금만 뛰놀기만 해도 굉장히 근육이 잘 붙어요. 그게 한 26가지인데 이제 40세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몸의 세포 구성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강력한 운동을 해야지만은 근육이 그나마라도 붙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말씀을 다들 하시는 게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면은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자기가 체력이 되는 한에서 그런 과한 운동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물리치료사들도 무브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어깨가 아픈 사람한테 계속 쉬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조금 약 먹고 쉬긴 쉬되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을 키우라고 해요. 근력을 키워야지만 뼈랑 인대랑 관절을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런 속근육들이 탄탄하게 잡혀요. 그게 안 잡히면은 과한 운동을 했을 때 겉에 근육만 운동을 했을 때 그 안쪽 그 뼈랑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과하게 운동을 한번 해가지고 알아 누워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단계적으로 밟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무리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되게 스쿼트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한 번 할 때 15개를 시키긴 하지만 5개만 하셔도 돼요. 네, 조금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근력이 생기고 근지구력이 생기고 근육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운동은 일상생활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등산도 괜찮으시고 근데 등산은 약간의 유산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다 근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활 속 다이어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식이 행동 이거는 뭐 2, 3주차 때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야식 증후군 습관 고치기 이거는 만약에 아침 점심을 안 먹고 한 끼만 먹어요. 저녁 한 끼 먹고 입이 출출하니까 야식을 먹는데 야식을 끊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미칩니다. 미쳐가지고 막 더 먹어요. 하루 이틀 잘 참다가 3일째 막 치킨이고 피자고 다 시켜 먹습니다. 그래서 아예 절식을 하지 말고 처음에는 당분이 낮은 과일이라 뭐 당분이 낮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뭐 제한적인 방울토마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도 돼요. 근데 물론 그런 게 건강에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저칼로리 간식을 100칼로리라고 하면은 방울토마토 기준으로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도 이거는 칼로리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울토마토 기준으로는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오이나 이런 거를 스틱으로 해가지고 입에 조금 넣어주면은 이제 위에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규칙적인 식사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의 몸은 사이클링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동도 마찬가지고 식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해진 시간에 음식이 안 들어가면은 배고픈데 해가지고 호르몬을 엄청나게 내뿜어요. 난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래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타나는 순간 이제 그 식욕이 엄청나게 땡깁니다. 그래서 아침을 계속 먹던 사람이 안 먹었어요. 근데 점심을 먹게 됐는데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 내가 먹던 점심의 양보다 한 2배 정도는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아침, 점심을 합쳐가지고 그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는데 한꺼번에 먹게 되면은 그 칼로리가 소비가 안 되잖아요. 다 소비가 안 됩니다. 소비가 안 된 칼로리는 어떻게 되냐면 몸을 떠돌다가 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폭식하는 사람들 특징이 뱃살이 많이 나오고 군살이 많습니다. 대신 어깨나 뭐 이제 허벅지에는 힘이 또 없어요. 원체 하체 비만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폭식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습관, 내 몸을 이게 약간 속이는 거죠. 적응을 시키는 건데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 내에 꼭 이제 정해진 그 양의 음식 아니면 무언가라도 조금씩 넣어줘야 몸이 적응을 하고 이제 나는 뭐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렇게 적응을 해야지 만약에 안 먹다가 먹게 되면은 몸은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있어서 들어온 음식을 무조건적으로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장을 했을 때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지방으로 쌓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은 무조건적으로 피해야겠죠.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좀 아닌데 라는 것들은 다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리즈백을 하는 동안이 아닌 다른 이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해독을 잘 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유지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회식이나 아니면 집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시켜 먹는 이런 것들은 대신에 양을 적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주차, 5주차 저 리즈백을 할 때는 정말로 피해 주셔야 하지만 아마 일상생활을 하실 때 만약에 먹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적게 드시고 대신 물,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거 드시기 전에 쉐이크 한 잔을 드시면은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식이 그렇게 땡기진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생활 습관을 들이실 때도 저희 제품을 챙겨 먹은 다음에 이런 음식들을 먹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밀가루, 백미, TV에서 하얀 음식은 피하라고 하잖아요. 밀가루, 그다음에 하얀 쌀, 설탕 이런 것들. 이런 하얀 식품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고 하는데 특히 저희는 지금 리즈백 하는 거는 장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모든 질병은 장에서 거의 한 80에서 90%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밀가루라는 특성 자체가 글루텐이란 게 있어요. 쫀쫀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야 뭐 글루텐 프리, 그러니까 글루텐이 없는 제품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메밀, 뚝뚝 끊어지는 것들 그런 게 나오는데 밀가루가 들어가는 순간 몸에서는 사람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알러지 반응이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는 구토, 설사, 그 다음에 복부 팽만, 가스가 많이 차고 이런 것들은 그 장 트러블을 일으키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아시아인들한테는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량을 먹어도 속이 좀 더부룩한데 근데 속은 이렇게 차 있어요. 위랑 장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음식은 땡깁니다. 허기지는 거예요.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일화된 성분이라서 혈당이 천천히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솟아요.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데 이게 당뇨 환자들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뚝 떨어지는 이 순간 배고픈 호르몬이 나타납니다. 몸에서. 그래서 밀가루 많이 먹어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더부룩해. 근데 10분 있다가 빵도 조금 먹고 싶은데 좀 뭐 갈비찜도 이렇게 조금 먹고 싶은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는 특히나 절대적으로 끊어주셔야 되고 백미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잡곡밥이 아닌 하얀살이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채소를 먼저 드셔주세요. 채소가 먼저 들어가면은 채소를 분해하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백미라든지 아니면 밀가루, 당 이게 이제 흡수가 되는데 만약에 단 거, 그리고 이런 탄수화물을 먼저 먹어버리면은 소장에서 바로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는 거는 혈당이 빨리 높아진다는 거예요. 소장에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흡수랑 배출이 돼야 되는데 소장에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살이 빨리 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 거는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하얀 탄수화물 그리고 탄수화물도 과다로 먹게 되면은 잉여 지방으로 쌓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맨 처음부터 강조를 드렸던 게 물 마시는 습관, 물을 저희가 3리터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3리터 이상을 마시라고는 하는데 물을 한 번에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330 정도다. 500ml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물 많이 마시겠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벌컥벌컥 마셔버리면은 우리는 위를 줄이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물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 500ml를 다 먹게 되면은 위가 이제 늘어나면서 처져요. 그럼 다시 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ml에서 300ml,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 요 정도로 해가지고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물에는 미네랄이랑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먹게 되면은 얘네가 그냥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배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물 먹는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죠. 그리고 물을 한번 마셔가지고 몸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을 한번 봤을 때 요즘에는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50에서 80칼로리가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자주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마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2번도 안 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혹시 커피 마시는 분 계신가요?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커피 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커피에는 그 카페인이 있죠. 녹차나 그런 것들은 카페인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을 빠져나가게끔 해요. 근데 뭐 부종이 심한 사람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좋겠죠? 부종이 조금 빠지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혈액이나 근육에 있는 그 수분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만약에 커피를 한 잔 마셨으면 물 한 잔 마실 때 그냥 2잔을 마셔버려야 돼요. 그만큼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면은 물의 흡수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습관을 개선하시고 공복 시에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드시고 뭐 위가 너무 배부르지 않게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나 물로 배 채워야지 이런 습관도 조금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일반식을 할 때인데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입에서 아밀라제가 나와서 꼭꼭꼭 씹어 먹어서 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위에서 배부르다는 신호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배고파가지고 눈앞에 있는 음식을 급격하게 먹어버린다면은 10분, 15분, 나 배불러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기 전에 엄청난 음식의 양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숟가락을 딱 놓고 일어났는데 배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식은 항상 어느 정도 포만감이 내가 배 이제 불러가는 것 같은데 근데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먹어야지 하는 정도로 끝내야지 내 앞에 있는 음식을 몽땅 먹어치워야지 이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이거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먹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좋거든요. 많이 먹은 다음에 바로 눕는 게 행복이라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습관 자체를 많이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체중 조절에 사용되는 다양한 행동 변화 기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식이와는 또 다른 겁니다. 체중 조절의 핵심은 자, 먹는 그 에너지 균형, 양치 음식 섭취랑 그리고 운동했을 때 일어나는 열량 소비를 조절해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결핍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칼로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1500칼로리를 운동을 했다. 그렇게 되면 살이 빠지겠죠. 근데 1500, 2000을 먹고 내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나머지 그 먹은 그 에너지가 이 열량들이 지방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물론 근육으로 쌓이면 좋겠지만은 자, 여자분들은 그 인바디를 재셨을 때 한 12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수치상으로는. 그리고 남자들은 한 1500에서 1800 정도 나옵니다. 이거 인바디 재신 분들은 대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활동 소비라는 게 있어요. 활동 소비라는 것은 내 기초 대사량 1200인 기초 대사량을 내가 평소에 생활할 때 움직여야지만은 이제 이게 되는 건데 만약에 내 세포도 다 죽어 있고 근육도 움직이지 않고 하게 되면은 1200이라는 내 기초대사량 칼로리가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하루 한 800칼로리밖에 안 먹는데 왜 나는 살이 찔까요? 아니면 또는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근육을 쓴다는 것 자체가 칼로리를 소비하는 거고 그 내가 가진 기초 대사량을 쓴다는 거기 때문에 활동 소비는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 또한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이 타는 시기가 언제냐면 자 탄수화물 고갈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밥을 열심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몸에 가득가득 찰 거잖아요. 이게 2시간 정도가 되면은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근데 흡수가 되기 전에 무산소,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죠. 그 칼로리를 소비를 해야지만은 얘네가 다 소비되고 이제 지방이 소비될 차례네 해서 움직이면은 지방이 그때서야 빠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탄수화물 엄청나게 먹은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 밖에 1시간 걸어야지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근력 운동도 아니고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탄수화물을 소비를 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한 2시간, 3시간 계속 걷는다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겠지만은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숨을 후 이런 게 아니고 흡 이렇게 하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소라는 것은 무산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 다음에 하루 밤에 1시간 한 바퀴 완전 마실 한 바퀴 무조건 돌아요. 이거를 3년 내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선생님? 왜 배만 나올까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마실 하는 것처럼 천천히 걷다 보면은 그 먹은 칼로리가 살짝 소비되는 것밖에 안 돼요. 칼로리 소비일 뿐이지 근력은 탄수화물을 고갈시키고 지방을 고갈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리즈백을 할 때가 아닌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공복에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체력이 된다면은 만약에 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나는 뭐 혈압약,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데 꼭 밥을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빠른 감량을 위해서는 공복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공복 근력 운동이 좋긴 하지만 공복 근력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약간 힘들어요.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한 10시에 주무시면은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면은 공복이 한 7시간 정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공복 유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이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복 유산소가 제일 좋고 힘이 되는 사람들은 공복 근력, 그 다음에 공복 유산소까지 그 다음에 운동을 한 이후에는 근력 향상을 위해서 단백질을 꼭 드셔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것도 그렇고 권유를 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9시에서 5시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침을 좀 가볍게 드시라고 합니다. 그게 저희는 쉐이크죠. 림퓨어. 그래서 아침 공복 운동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림퓨어 플러스 리빌드 단백질 합성이 좀 강력하게 되는 그거를 섞어가지고 드시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아침은 좀 가볍게 먹고 그 다음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저희의 제품들을 조금 먹어주시면은 배고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간식 같은 걸로 대체를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9시부터 12시까지는 다 참습니다. 3시간 동안은. 그래서 12시부터 거의 다 점심시간인데 그때 일반식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5시, 6시, 7시 사이에 이제 밥을 먹을 텐데 그 중간에는 일하든지 아니면은 배가 고프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쉐이크를 먹거나 아니면 비타민을 먹어요. 비타민을 먹게 되면은 이게 또 약간 에너지 대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배고픈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면은 내가 밥 먹을 정도의 시간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나 이제 배고프다. 밥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식사를 조금 하시고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사이클링이 돼서 몸에 적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 몸이 돼요. 그래서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이게 내가 막 배고프거나 쓰러지거나 할 정도의 그렇게 되는 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그리고 적을 영양을 섭취하고 일상활동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살이 빠진다. 이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시간 운동을 하고 500칼로리에서 800칼로리밖에 안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진다 하는 분들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장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안 먹다가 조금 먹고 안 먹다가 조금 먹고 이렇게 되니까 대사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겠죠. 그래서 처음 모르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대사 능력이 그전과 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리즈백을 통해서 몸을 일단 정상화를 시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장 건강이 되면은 어쨌든 세포 활성화가 되고 장 건강이 되고 그다음에 소화 능력이 된다면은 이런 이론적인 게 다 성립이 돼요. 그래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 리즈백을 많이 하시는 게 그 약을 먹으면서도 리즈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저희 제품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1주차, 1, 2주차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음식 섭취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을 짠다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이제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주차에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거는 1, 2주차에 관여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5주 프로그램을 다 끝났을 때 저희 리즈백 프로그램을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음식 섭취를 저희가 접시에 하나 큰 거에다가 이만큼 쌓아가지고 이것만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를 늘리게 하지 마세요. 평소에도. 조금만 먹고 1시간에 한 번씩 조금씩 주워 먹더라도 위를 늘리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위산이 나오는 시간도 길어질 뿐더러 배부른 호르몬, 렙틴 호르몬 자체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음식 섭취를 조금 먹고 한 2시간 있다 먹더라도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식 대신에 운동으로 대체하는 거는 약간 어렵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냐면 배고프거나 그럴 때 약간 뭐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난 좀 더 먹고 싶은데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럴 건데 내가 정량을 먹었을 때 일단은 그 자리를 살짝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었을 때 식탁에서 숟가락을 놓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 방에 가가지고 뭘 하나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일단 먹었던 것들을 식기 거기에다 채워 넣는다든지 설거지를 하게 되면은 5분 정도 있다가 왜냐면 몸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게 대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위랑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난 배불러요. 그래서 이만큼 먹어도 괜찮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가지고 먹게 되면은 끊임없이 들어가요. 앉아서 먹을 때. 근데 먹고 나서 딱 일어나면 배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량을 내가 측정해서 먹었을 때 그때 더 배가 고프다면은 일단 일어나 가지고 아이고 잘 먹었다 해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움직임을 주면은 훨씬 더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식탐 자체를 조금씩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계획된 시간의 식사와 간식 이거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긴 하지만 계획된 시간에 안 먹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잉여 칼로리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식사 시간 한 몇 시간 전에 왜냐면 일단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랑 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얘네한테로 이게 몰리겠죠. 위도 장도 다 근육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고강도 운동을 이제 하고 싶으시면은 2시간 내서 4시간 정도 있다가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소장에서 만약에 바로 흡수가 됐다면은 이제 한 1시간 정도면 괜찮은데 그만큼 우리가 음식량을 적게 먹지 않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음식을 어느 정도 다 근육이 살짝 보낸 다음에 그리고 혈액이 얘한테 집중이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운동하셔야지 만약에 밥 먹고 한 30분 있다가 나 뭐 스쿼트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소화돼야 되는 그 혈액이 일단 근육으로 가겠죠. 근육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소화 불량이 일어납니다. 소화가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혈액을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위가 쓰리고 그러니까 위산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위산은 계속 나오는데 움직여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속쓰림이 일어나고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약간 구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하기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추천드려요. 자, 실생활 행동수정요법은 이거 소량의 음식을 덜어 먹는 거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를 가져도 주차를 멀리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차를 많이 가지고 이제 어디를 돌아다닐 때, 마트를 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움직임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단 올라갈 때나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층 5층 정도는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근육을 쓰고 그러니까 눈이 떠 있을 때 몸을 계속적으로 써야지만은 그 몸이 눈을 떴을 때 나 이제 움직이겠구나 하고 세포가 번쩍하고 깹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는 거, 그다음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평소에 움직임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저희 그 단톡에 엉개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 계단을 올라가는 건데 계단을 올라가면서 허벅지 근육을 쓰면서 엉덩이를 꽉 하고 밀어주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앉아서 이제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 특징이 이제 고관절이 접히는 거거든요. 고관절을 제가 계속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강조를 드리는데 고관절이 펴지지 않으면 자, 고관절 안쪽에는 허벅지 안쪽 근육이랑 배 안쪽 근육이랑 이어진 근육이 있어요. 이게 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걷게 되거나 하면은 골반이 옆으로 갈 때도 여기가 좀 뻐근하고 골반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들 자체가 다 뭉쳐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 다음에 그 유연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자궁의 문제가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여자분들한테 특히 스쿼트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고관절이 접혔다는 것은 엉덩이 근육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고관절이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그
배는 점차적으로 코어 힘이 약해지고 등은 점점점 굽어집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를 시키는 첫 번째 그 스트레칭 동작이 고관절을 펴주는 거예요. 고관절, 그러니까 의자에서 앉아서 스트레칭 한다는 것은 이게 목이라든지 뭐 팔 이런 건데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고관절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허벅지 앞쪽 늘려주는 이렇게 늘려주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하더라도 여기 앞쪽 근육이랑 배 안쪽 근육이 약간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줌 PT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요번에 런지 동작을 제가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트레칭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릎을 구부려서 뒷다리를 이렇게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굉장히 땡깁니다. 여기 땡기면서 배 안쪽 근육까지 이렇게 땡기기 때문에 더 내려가셔도 돼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몸에서 늘어나는 느낌이 난다는 것은 그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유연하게 늘려주는 게 일단 1차적입니다. 그런 게 스트레칭이에요. 아이고 뻐근해 하면서 살짝 폈다가 말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이제 빳빳한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다들 등이 이렇게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을 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데 그럴 때는 골반을 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을 때 이 허리가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고 펴진 상태에서 가슴을 드셔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도 이 의자가 약간 좋은 것 같긴 한데 의자 엉덩이를 요 의자 구멍 있잖아요. 안으로 쑥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골반을 이렇게 뺀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상체가 약간 숙여지겠죠. 그 상태에서 가슴만 들어버리면 돼요. 네, 엉덩이를 완전 골반 접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 스트레칭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는 항상 그러니까 약간 뒤로 오리궁뎅이 뺀다는 느낌으로 가셔가지고 등받이 길에서 살짝 가슴 들어주면은 이게 훨씬 더 괜찮은 자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뭐 의자에서 스트레칭 하는 거는 일단 목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팔을 조금 뒤로 뺀다든지 이 굽은 어깨를 뒤로 보내주는 동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1차적인 것들은 일단은 얘네가 넘어가야지만은 이 그 어깨 근육들이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깍지를 뒤로 지금 한번 껴보실까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가슴 근육이랑 어깨 근육이 너무 유착이 심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하셨던 분들은 얘네가 쑥 넘어갑니다. 쑥 넘어가서 되는데 그래서 팔을 잡았을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돼요. 어깨가 앞으로 말려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경관절하고 견봉이 충돌하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스트레칭은 올바른 자세에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TV 볼 때도 마찬가지로 TV 볼 때 앉아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볼 때는 그냥 다리 쭉 그 앞바다리 말고 약간 다리 모아가지고 꾹꾹 누르는 동작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준비 때 이번에 다음 주에는 스트레칭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게 스쿼트. 왜 스쿼트가 중요하냐면 사람들 허리 디스크 그리고 목 디스크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저 선생님 좀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프고 자기만 해도 허리가 아파요. 이런 분들은 엉덩이 근육을 키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스쿼트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스쿼트 하는 거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무릎 이렇게 내밀고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병원이나 TV에서는 무릎 많이 내밀지 마세요. 그래서 엉덩이만 죽어라 뺐다가 이렇게 하면 허리가 또 아프고 이렇게 됐을 때 엉덩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동작이 되면서 무릎이랑 허리가 더 아픈 거죠. 그렇게 되면 아우 나 운동이랑 안 맞는 거구나.
운동하고는 거리가 멀다. 나 이거 말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겠다. 그래서 쭈그랗고 물리치료만 받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약 먹고 진통제 먹고 물리치료 받고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어쨌든 건강과는 거리가 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엉덩이 근육을 장착해야지만 그다음부터 엉덩이 위에 붙어있는 척추 근육이 자랍니다. 무조건 엉덩이 많이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그 허리 근육을 발달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스쿼트는 진짜 강조해도 강조해도 모자른 거라서 전 준 PT 때 그냥 항상 이 동작을 끼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반년을 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스쿼트는 처음에는 이 생각도 했어요. 하루에 10번씩 5세트를 인증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게 뭐 선물을 드릴까 봐 이렇게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본인의 의지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라서 조금 하다 말기 때문에 일단은 화요일만이라도 그냥 보기만 해서 약간의 조금이라도 따라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그냥 약간 습관을 들이면서 꾸준하게 하는 걸 그냥 지금은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플랭크는 이거는 코어 근육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를 또 잘못하게 되면 어깨랑 허리가 또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끼워 넣긴 했지만 그러니까 코어 근육을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플랭크 대신에 복부 운동을 많이 합니다. 복부 코어랑 엉덩이 코어가 잡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슴이 펴지면서 그 전체적인 라인이 살아나요. 그리고 버피 테스트는 집에서 난 좀 힘들게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좀 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막 뛰고 싶은데 뛸 수는 없고. 근데 이거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올라갔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3세트만 해도 좀 힘들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근력 운동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쿼트나 런지 그리고 어깨 운동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그냥 약간 땀 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만세,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만세. 그리고 바닥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폴짝 뛰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스쿼트가 더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했던 리즈백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최악의 사람들을 이제 모아둔 건데 저희 리즈백 이분이 그 타사 제품을 드셨었대요. 엔사 제품을. 그래서 먹어가지고 그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엄청나게 올라와서 한 몇 년이죠? 한 1년 반을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체질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진짜 너무 높아서 1000 이상이 돼가지고 다이어트도 못하고 저혈압, 빈혈 이런 호르몬 문제가 그냥 집합적으로 있던 아이였어요. 근데 리즈백 진짜 한 3주 정도 권유를 했나? 추천을 했는데 트러블이 많이 들어가서 병원 치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어쨌든 혈액의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거든요. 어린 나이인데 이런 걸 달고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왜냐면 어머니도 이게 유전이라서 어머니도 조금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피로감이나 무기력감 그리고 이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한 반년을 약을 먹고 한 달 끊고 또 계속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어린 나이에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리즈백을 그래도 한 4주까지는 했어요. 4주까지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 클린하게 장을 비워주는 건 하지 않았는데 그 1, 2, 3주 그래서 아침은 쉐이크를 먹고 그 다음에 클렌저 설퍼 항상 섭취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서플라이가 비타민 B라는 건 아시죠? 비타민 B, B6, B12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기분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사 능력이 올라가가지고 순환이 빨리 되고 약간 피로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먹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칼슘. 저희가 단톡에서 칼슘을 많이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시중에 판매하는 그 칼슘들은 그 타블렛에 있죠. 타블렛에 있는데 일단은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 섭취 흡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알약으로 섭취를 해도 그 흡수 능력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뭐냐면은 칼슘 자체가 흡수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중에는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K 이렇게 다른 그 이제 영양 성분들이랑 같이 되어 있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칼슘이 섭취가 흡수율이 제일 좋을 때는 구연산, 그러니까 약간 새콤한 거랑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좋고, 그 다음에 그 비타민 D, 그리고 이번에 요 근래 들어서 조금 추세가 강조가 되는 게 비타민 K 그 중에서도 K2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율을 도와줘요. 흡수가 빨리 될 수 있게 도와주고 비타민 K2는 그러니까 비타민 K라고 할게요. 비타민 K는 그 흡수한 거를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칼슘이 단일로 나왔다면은 그 다음엔 칼슘 마그네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구연산 칼슘, 염화칼슘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또 비타민 D, 칼슘 플러스 마그네슘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자, 요 근래 요 몇 달 사이에 비타민 K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알약으로 그러니까 시중에 많이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게 그 3개나 4개 종류가 같이 되어 있는 거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먹을 필요가 저희는 없죠. 저희는 흡수율이 액상이기도 하고 산호칼슘이 제일 좋다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산호칼슘이 흡수율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액상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칼슘 그 타블렛보다는 8배의 큰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과하게 이제 투여를 했을 때 석회화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뼈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1% 정도는 혈액이랑 그 근육에 가야 되는데 그게 몸에 떠돌면서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혈관 질환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근육에서도 붙어버리고 근막에 붙어버리고 뭐 위나 그 장기에 붙어버려서 석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자기가 장도 안 좋은데 흡수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칼슘을 과하게 때려 넣어 버리게 되면은 뭐 요로결석이 생기고 이런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에 과다 복용을 했을 때 최대 6포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먹었을 때 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대신에 다른 이상한 칼슘 먹지 마시고 저희 산호조로 된 그 액상칼슘 그걸로 하루 3포 이상은 드셔주시는 게 훨씬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단톡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탄수화물을 끊고 싶으면 칼슘을 먹어라. 약간 이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벽하게 칼슘을 먹으면 뭐 탄수화물에 뭐 억제가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칼슘을 안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뭐 골다공증 이런 뼈 문제도 있겠지만은 일단 스트레스, 우울증, 무기력감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탄수화물을 안 먹었을 때 나오는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배고픈데 배가 안 고프지만 먹는 그 욕구가 땡겨지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돼서 칼슘을 적절하게 섭취를 했을 때는 탄수화물을 땡기는 그런 그 이제 그게 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톡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궁금한 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올려주시면은 저희 소속 코치님들이 아니면 이제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아예 못 먹었어요. 그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도 먹지 못해가지고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너무 심해요. 심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좀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빵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틀째 피부 발진이 올라와서 다음에 이거 되게 부작용 같아. 나 못 먹겠어. 이렇게 했는데 한 3일만 더 참아보라고 해서 음양탕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주차, 2주차를 진행을 했더니 이제 그 안 빠지던 그 복부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즈백은 일반 사람들한테도 좋지만 정말 환자들한테도 이거는 정말 무리가 없는 다이어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먹더라도 이거는 몸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권장을 안 드리고 있는데 리즈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들은 다들 알다시피 천연입니다. 네, 천연이고 이거를 먹었을 때 과하게 먹었을 때 이점이 있을 뿐이지 부작용이나 안 좋은 점은 없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다이어트를 저희 리즈백 클래스와 함께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